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연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이들의 관객으로 연기도 하고 목소리가 좋아 노래도 불렀었죠. 그러나 고아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매번 저를 비웃었어요. 배우는 너처럼 못생긴 애는 못해 하고 엄청 예쁘거나 무익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었지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야죠. 그래도 고아원 선생님 중에 제게 따뜻하게 받아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돌아왔어요. 주연 배우가 되지 못해도 못생긴 개성적인 배우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었죠. 근데 못생긴 사람이 배우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선생님들도 제 꿈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늦게야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아이들 앞에서 연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영화과 대학생들이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왔습니다. 영화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청소하는 언니, 오빠들 사이에 끼어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들 목소리도 좋고 개성도 넘치더라고요. 저는 어찌나 신이 나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저도 영화과에 갈래야. 그러나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2살 때부턴 내 스스로 살아야 해. 근데 대학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쟤들 좀 봐. 하나같이 다 예쁘고 멋있지 않아? 마치 너 같은 고아에게 꿈은 사치라는 듯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며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절망하고 난 뒤 다시 영화과 대학생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저는 큰 상처를 받고 더는 영화과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주저럭이라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와 대화를 나눴던 대학생 언니들은 제가 갑자기 우울해진 것을 눈치채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런데 어디 갔었어? 우리랑 같이 밥 먹을래? 오늘 반찬 진짜 맛있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시게 빛나는 언니들 앞에서 더욱 축 처져들었어요. 결국 울면서 그곳을 떠났죠. 울면서 달리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다른 곳에 색이 부딪혔는데 튕겨나가려는 찰나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학생 오빠 한 명이 저를 붙잡고 있다가 와, 너 머리 힘이 굉장하구나 했어요. 괜찮아. 그 오빠는 자기 명치 부근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파 보이는데요. 내가 달려오면서 나랑 부딪혔거나 진짜 괜찮아요? 응, 솔직히 전 그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아프긴 하지만 안 예쁘고 머리까지 돌 때 가리는 생각에 자존심만 팍 꺾여 버렸어요. 다행히도 나도 괜찮아요. 갑자기 부딪혀서 좀 놀랐던 거야? 근데 어딜 그렇게 가? 그냥 도망치고 있었어? 왜 다 싫어요? 언니랑 오빠들은 다 예쁘고 멋있잖아. 그게 싫다고 난 안 예쁘잖아. 나도 배우 되고 싶은데 제 얘기를 들은 그 오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오빠가 원래 나와 시선을 맞출 때까지 나는 오빠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계속해서 나에게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겨우 용기를 내어 오빠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때 오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너 눈빛이 진짜 좋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당황하여 말하기를 멈추었죠. 그게 뭔지 알아? 배우들이 눈으로 대사를 전달하는 거야? 맞아. 대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눈빛이 가장 중요해. 오빠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어요. 넌 어린 나이에도 눈 속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다해 말했었어요.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 부러워했어. 내가 부럽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였어요. 연기를 할 때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비록 너는 지금 고원에 있지만 너의 어린 시절은 연기할 때 아름답게 빛날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꿈을 응원받은 적이 없어서 한동안 어리둥절했어. 너도 노래를 잘한다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목소리가 좋기 때문이야.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배우가 될 때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
넌 이미 배우가 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 정말이야. 분명히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일단 기분이 좋아졌지만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이야. 익숙한 고아이였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용기를 준 오빠에게 달려가서 그날 하루를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오빠가 여름 앞잡이로 소원을 찾겨왔더라고요. 오빠를 마치 친오빠처럼 만난 것처럼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아서 한 바퀴를 돌고 내려놓았어요. 너 보러 왔어. 나 진짜. 오빠는 저에게 자신이 직접 쓴 단편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딱 내 나이의 소녀거라. 한번 해볼래? 내가 해도 돼. 그럼 내가 감독인데. 넌 감독이 인정한 여배우야. 오빠로부터 대본을 받은 저는 대본을 달달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오빠는 이 영화를 단편 영화로 완성하여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요.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전 오빠를 따라 인근으로 영화 촬영을 하러 갔어요. 주변의 아이들이 얼마나 질투했는지 심지어 선생님들도 오빠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원에 더 예쁜 애들도 많은데 걔 말고 다른 애들도 많아. 선생님들은 제 앞에서 오빠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섭섭이 여주인공으로 선정한 분은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찍어보고 다른 애들도 더 필요하면 말해요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저 외에 다른 아이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오빠와 함께 다니며 연기를 하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연기를 하면 할수록 더 늘 그래왔습니다. 밤에도 혼자 대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랐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선생님이 절 찾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전기세를 낼 거야? 당장 나와라. 결국 전 대본을 가슴속에 꼭 새기고 다른 아이들 사이에 누워야 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대사를 생각하며 긴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대본은 거의 외워버린 상태였어요. 전에나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의 구박과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더 걱정되었을 텐데 대본을 온몸으로 간직하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서 잠이 잘 왔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후에는 오빠와 마지막 촬영을 끝냈죠. 오빠와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아쉬운지 잡은 손을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빠는 이제 가면 뭐해? 나는 가서 편집해야지. 내가 편집잘해서 보여줄게. 진짜, 만약에 과제로 내는데 평가가 좋으면 단편 영화제도 내보려고 해. 단편 영화제가 뭔데? 만약에 수상을 하면 우리 영화가 진짜 일반 관객들이 보는 영화가 될 거야. 너는 배우로 데뷔하는 거고 나는 너무 좋아서 숨을 다 멎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편집해 볼게. 이제 주눅 들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언제 다시 올 건데? 방학 끝나고 올게. 편집을 마친 우리 영화 들고. 당연한 일이에요. 오빠는 제게 손가락을 걸어 약속해 주었고 저는 그 약속을 굳이 믿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끝나고 한 학기가 지나도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런저를 조롱했습니다. 오빠는 나를 이용한 거예요. 분명히 다시 찍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겠죠. 아이들의 조롱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뭘 하라고. 제가 울고 있자 선생님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 너 영화 배우 될래? 코가 하늘까지 치였다며 괜히 좋아하고.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주인공을 바꿔서 다시 찍은 거겠죠. 여기 와서 완성된 영화 보여준다고 했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저 못생긴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찍으려고 할 때부터 이상했어? 혹시 그 남자가 너에게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선생님들은 말도 안 되는 추측까지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고 어느 날 전 원장실로 불러들여갔어. 너 그 대학생 남자랑 뭐 했어? 영화 찍었는데요? 영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같이 못생긴 애가 무슨 여주인공을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말하는 이상직이 뭔지도 모르겠었고, 님들이 떠들어대는 말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귀에도 들렸는지 구박은 계속되었어요. 너 같은 애 때문에 다른 애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죠. 어제 저녁 탈출했습니다. 그게 애하다고요? 뭐라고요? 나중엔 찜질방에서 잠을 못 잤어. 포기했다. 이게 충분히 그런 약속이었어요. 제가 자꾸 주의 보냐고요. 처음엔 찜질방에서 잤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해도 호구의 시선에 못 봤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설정. 데이터. 다음 날은 의도치 않게 등산 명소에서 잠을 잘 못 에리엄해서 나중에 수고는도 없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함께 애울마을 데리려고 했어요. 생각해봐야겠어요. 함께 갈게요. 생각해. 노숙하며 겨우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어떻게든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촬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급료도 받고 연기 현장도 경험할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 촬영장을 기웃거리다가 한 제작사 사장이 저에게 명함을 주더라고요. 혹시 배우 지망생이네? 그럼 오디션 한번 봐볼래요? 눈빛이 좋네. 눈빛이 좋다는 말에 덜컥 그 오빠가 생각났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전 노숙자였던 번 돈은 죽어라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오디션을 보러 제작사에 갔더니 사무실에는 제작사 사장님 뿐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안 오시나요? 어차피 내가 제작하는데 감독이 와서 뭐해? 어디까지 마음 먹고? 제작사 사장님이 나의 꿈과 비전을 묻는다고 생각해서 왔어요. 제가 인물은 별로지만 그래도 키도 크고 개성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파 배우로, 아니, 여배우로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 키도 크고 몸매도 나쁘지 않아. 이쪽으로 와볼래요? 제작사 사장은 갑자기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거리를 두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였어요. 제작사 사장의 시선은 제 몸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장은 위아래로 제 몸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사장은 아무렇지. 안 돼. 다시 내 어리숙함을 들춰내려고 했는데 아직은 순진한 게 딱 좋아. 내처럼 깨끗한 아이들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배우로서 될 수 있어. 그런데도 싫어하는데 그 사장의 손이 자꾸 내려간다. 나는 놀라 손을 치우며 다시 말했어. 그러자 또 노려보며 화를 냈다. 너 미쳤냐?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 알아? 바로 데뷔 코스 밟을 수 있는 내 기회야. 여기 와서 빨리 하나. 일단 내가 테스트를 받아봐야 해. 아니야? 제작사 사장은 날 달려들었고 결국 나는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의 비명을 뒤로 하는 채 도망쳐 나왔다. 결국 제작사 사장의 압력에 맞서다가 지쳐버렸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을 읽어주는 간병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러 평창동에 있는 회장님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시자 눈을 감고 응했던 제 인생은 대박이 났습니다. 단역 배우로도 잘렸을 터인데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저와 같은 고아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속으로 깨달은 후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숙을 하자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이 인력사무소를 알려주었어요. 인력사무소에서 찾는 사람은 주로 발보다 그냥 눈을 감고 열심히 할 준비가 된 사람이거든. 딱 보니 눈빛이 뭘 하든 할 것 같아. 이런 곳에서 우리처럼 계속해서 노숙하지 말고 급하게 돈을 벌어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인력사무소에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작성하고 있을 때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제작사 사장이 생각났어요. 그 속에서 직원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청소, 빨래, 숙식이 제공된다면 다 해낼 자신 있어요. 저는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다 돼요. 직원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마땅한 일이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 못해요. 그런 말에도 희망이 하나 생겼다는 생각에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어서 밥을 먹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장 저렴한 기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력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가능해요. 그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그쪽으로 가서 면접을 보세요. 평소라면 어떻게든 밥은 다 먹었을 텐데 너무 신이 나서 먹던 밥도 남겨두고 달려나갔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주소는 평창동에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겨우 도착하여 보니 으리으리한 저택이라는 집이 보였어요. 처음이라 엄청 긴장되었는데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청소, 빨래, 밥 다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고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청소부터 빨래, 밥 짓는 일까지 모두 스스로 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의 연락을 받고 왔는데 들어와요 라는 말에 긴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으로 들어가 보니 가정부와 정원사 같이 10명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양복을 입은 멋진 아저씨가 다가와 어서 오세요. 저는 회장님의 집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착해서 집사를 따라 회장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안에 계셔서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회장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했죠. 집사에 대한 질문은 좀요? 당황하여 글쎄요. 이 사안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기준이 없습니다. 오롯이 회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거예요. 집사 아저씨는 그 말을 마치고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거대한 서재의 문 앞에 덩그런 채 남겨졌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이 사안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처음이라고요. 그럼 내외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뭔 줄 알아요? 전 당연히 제가 가사 도우미로 온 줄 알았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갑자기 두려웠지만 회장님은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흠칫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 매우 늙으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의외로 젊더라도 하세요. 회장님은 서재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천장에서부터 길게 내려온 커튼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리가 죽여보세요 때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 제작사 사장이 떠오르면서 불안했어요. 아주 잠깐 도망하려고도 생각했지만 더는 도망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조금씩 숙여서 물었어요. 이렇게요. 좀 더요. 커튼 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안에서 보고 싶은가 싶더라고요. 그때 전 몸에 딱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수 없이 더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까지 숙였는데 회장님은 더 숙이라고 했어요. 제 몸의 유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요. 일단 숙이긴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소파 아래에 떨어진 책이 있었어요. 보이더라고요. 보입니까? 안에 이 책이야. 그래요. 저는 책을 주물러 허리를 펴고 섰습니다. 일단 그 책부터 시작하지요. 그때까지도 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네, 전 가사 도우미인 줄 알고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가사 도우미보단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책을 읽어달라니 숙식 제공이 되지 않으려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회장님, 혹시 숙식 제공은 안 될까요? 제 질문에 회장님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곧 물으시더라고요. 집이 없습니까? 집을 나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굳이 구하라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일을 구하며 구하라고 했더니 무시만 당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집을 나왔다고만 했어요. 방 하나를 주겠다고 정말요?
정해진 시간에 저를 만나서 책을 읽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알아서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내 회장님은 커튼 뒤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방문을 닫고 나온 후에는 집사 아저씨가 제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에 저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읽으라고 하시는데 미리 좀 읽어볼까 싶어서 들고 나온 거였죠. 회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네요. 아, 그래요? 회장님과의 만남은요? 어떠셨나요? 그게 얼굴을 못 빼서 문제가 된 거죠? 아니요.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꼭 봐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집사는 그 말의 끝으로 말이 없었어요. 사실 묻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차마 못 물어보겠다고요. 대체 회장님은 왜 굳이 저렇게 책을 주워달라고 한 건지, 또 왜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건지도 하더라고요. 을 젖히면 저주에 걸린 야수가 나타나기라도 하는 건가 싶었어요. 결국 전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집사 아저씨를 따라 직원들이 사용한다는 별로 같고 작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저 혼자 쓰는 건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방에 남게 되자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방 안에 있었을 때 일이 끝나고 외출했어요. 지하철역 사무실에 제 짐들이 있었거든요. 짐을 꺼내고 다시 평창동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책을 잘 읽나요? 아, 원래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못 읽는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합격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테스트는 언제 보시려고 하세요? 정말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듣자니 할 생각이 하염없이 없었어요. 진짜 왜 테스트를 보지 않으시는 건가 싶고 이러다 책을 못 읽으면 해고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 샀던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하룻밤을 보낸 후 이야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장님이 서재로 왔을 때 회장님은 다시 커튼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책을 듣고 싶은데, 다른 책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덜덜 떨며 회장님이 말하는 책을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처음 보는 책을 읽으니까 왜 그렇게 떨리던지 저는 덜덜 떨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커튼이 자동으로 젖히니 파티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장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파티션까지 가려 놓았을 줄이야. 대체 왜 저렇게까지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건가 의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티션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엎어졌고 회장님의 모습이 회장님은 만난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구체적인 작성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겁하며 말았어요. 오빠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오빠에게 달려갔고 오빠는 머쓱한 듯 웃었어요.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오빠의 양쪽 다리가 없는 거야? 오빠는 미안한 듯 고개를 떨더라고 해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주인공인 영화를 꼭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오빠가 말했어요. 지금 영화가 중요해. 사고가 크게 나서 다리를 잃었어? 처음엔 그냥 죽고 싶었고 다리로 어떻게 감독이 되나 싶었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회장은 뭐야? 오빠가 진짜 회장이야. 이렇게 말하며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하며 다리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전에는 절대 사업을 이어받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로 감독이 일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가압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오빠는 이제까지 너무 바빴다고 말했어요.
경영 수업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절단된 다리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고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집도 없어진 것 같아. 응, 버티기 힘들어서 도망쳤어. 오빠가 사라진 후로 내가 더욱 외롭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하나도 완성될 리가 없다. 분명히 예쁜 여주인공으로 바뀌어서 다시 찍을 것이다. 그리고 오빠와 둘이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닌 거라고 했어요. 엄청 괴롭혀서 또 변명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다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좀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의족은 있는데 외출할 때만 빼고 좀 답답해서 잘 안 신어.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 있던 거야? 오빠가 갑자기 회장이 되면서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쟤까지 직접 읽지 못하게 됐다고. 회장이 되어서 돈이 많아지면 좋은 게 내 돈으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잖아.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뽑을까 했는데 우리 집사가 인력사무소에 부탁해 왔다고 해서요.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려나 궁금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라서 테스트도 안 한 것이었어. 깜빡했던 거지. 그냥 그 사람이면 괜찮았을 거야. 근데 너였네구나. 내가 어떻게 내 목소리를 잊을 수 있겠어. 그래도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잊을 수 없어. 사실 나는 영화 편집을 완성했던 건 정말 의미 있었어. 물론 학교도 폭락하지 않았고 과제도 제출하지 못했지만 내 몸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그 영화 편집을 꼭 완성하고 싶었어. 그렇게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나 봐. 두 다리가 절단된 오빠를 보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오빠의 다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픔을 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원망했을지 알아? 그래도 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오빠는 집안 사람들에게 저를 여동생으로 소개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여동생이에요. 오빠의 말에 가정부 아주머니부터 집사 아저씨, 정원사 아저씨까지 눈이 다 휘둥그려지더라고요. 마치 돌아가신 회장님의 숨겨둔 딸이라도 된 줄 아셨던 거죠. 저는 급하게 오빠의 말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친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혈육은 아니에요. 그때서야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와 오빠는 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넓은 식탁을 뭐로 다 채우나 고민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들은 그 식탁을 꽉 채우셨어요. 많이 먹어야 한다며. 오빠도 식당 안에는 저랑 오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함께 먹었습니다. 대기 중인 가정부 아주머니 한 분만 남아 계셨어요. 오빠가 맛있게 먹으십시오. 가정부 아주머니가 더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 동생들의 덕분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오빠와 저는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차와 다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밥을 잘 안 먹었을까요? 처음에는 다리를 잃은 때나 그 슬픔을 겨우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좀 웃길 바라며 싶었어요. 장난스럽게 물어본 오빠가 진지해진 표정으로 대답을 못했어요. 미안해. 나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지. 보고 싶어서 진짜로 그리웠어. 너무 미안했고, 사과는 아까 충분히 했잖아. 그래서 고아원에 연락했는데 내가 사라져서 마음이 무거워졌어. 그 꿈만 같아. 나는 어디로 갔는지 배우지 않아.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며 가슴이 아팠어. 그러다 이제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한 오빠가 이렇게도 내가 그리워했다니 미안해했던 게 미안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나는 고원에서 나온 뒤로 노숙하면서 아르바이트 했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없고 배우의 꿈은 단역 배우였어요.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그거 하다가 어떤 이상한 제작사 사장한테 걸려가서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 이상한 제작사 사정음 오디션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난 뭐까지 할 수 있냐잖아요. 그런 빚자지인이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배우는 무슨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온 거지 그렇게 치면 그 제작사 사장도 엄청 밉지 않지? 덕분에 오빠 만난 거잖아요. 그때 그 변태 얘기에 다 따라서 데뷔했어도 뭐 얼마나 떴을까 싶어요. 오빠가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 평범하겠지. 그걸 혼자 세상에 나와 보고 깨달았어요. 오빠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집사를 불렀어요. 그 영화 좀 들어주세요. 그 영화요. 오빠는 집사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끄덕갔고 곧 응접실에 커다란 빔 프로젝터 화면이 설치됐습니다. 설마 영화음. 오빠는 저를 보면 미소 짓고 조금 뒤 저는 제가 주인공이었던 오빠의 단편 영화를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뿐인데 화면 속에 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창피해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으아, 오빠 나 못 보겠어. 왜 예쁘기만 하고만 결국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화면을 보다가도 또 눈을 질끈 감게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청 잘할 줄 알았던 연기 실력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나마 편집이 정말 훌륭해서요. 영화가 꽤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오빠. 이건 편집의 승리다. 오빠는 영화 감독을 해야 해. 난 너의 순수한 연기도 진짜 좋았어. 저건 저 때만 할 수 있는 연기니까 그런가? 난 이제 진짜 못 보겠어. 그렇지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주연작이네. 그걸 오빠가 만들어준 거고. 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 난 이제 배우의 꿈 같은 걸 안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싶어. 평범하게 돈을 벌고,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가정도 꾸리고, 그게 너의 꿈이야 응, 완벽한 나의 꿈. 그 밤, 오빠와 저는 밤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오빠가 저에게 나와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야기하고 있던 차에. 참 오랜만에 외출하셨네요. 여동생과 재회도 하셨겠죠. 저도 좀 움직여 보라고요. 오빠는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혼자 살기 딱 좋겠지요. 이런 집에 혼자 산다고 우리 과원 애들 30명은 나란히 누워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집은 좋다는 게지 좋다고 마다 너무 좋지만 왜 오빠는 으리으리한 저택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집을 살려고 하시나요? 이른 새벽, 오빠와 긴 수다를 마친 뒤에 응접실을 나왔어요. 제가 별채로 간다니까 오빠가 손님 방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별채 방 너무 좋아요. 난방을 혼자 써본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별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할게. 분명 그렇게 말하고 해. 오빠는 제 집을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건 너무 과해. 내가 뭐라고 오빠한테 이런 걸 받아들일 줄 알았나? 나한테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이건 다 지난 일이야. 오빠한테는 더 힘든 일도 있었고, 그냥 오빠라서 해주는 건데. 뭐, 이제 너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 거야. 결국 오빠는 그 집을 제 이름으로 사줬어. 나는 바뀌었지만 너무 얼떨떨하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살려면 한 달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뭐가 주어지니까 걱정만 앞서더라고요. 오빠, 내 알바비로 이 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빠가 불현듯 단호하게 종결하더라고요. 말하더라도 집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건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집을 임대한 뒤 오빠가 나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어. 여긴 왜 백화점이냐? 백화점에서는 무척 비싼 것들이 팔잖아. 그 옷은 어때? 오빠가 한눈에도 너무 비싸 보이는 투피스 정장을 골라주었어. 예쁘고 멋있지. 하지만 이걸 살 돈이 없어. 아니, 있어도 안 살 거야. 이건 내가 사줄 테니까. 아까는 다 내게 하라며 말했지. 응, 집 관리비나 생활비는 당연히 내가 내야 해. 당연한 거니까, 집이니까.
이건 내가 내게 줄 선물이야. 비싼 구두까지 샀고 나는 양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집은 다름이 아닌 오빠가 나에게 사주신 그 아파트였어. 저는 황급히 집의 시세를 봤다. 이게 몇 억짜리인지 궁금해졌는데 침실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였다. 도대체 왜 오빠가 나에게 이런 집을 사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나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빠와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고 돌아온 사이에 집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가구와 노트북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정말 왜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와, 오늘 서점에 들렀는데 오후 2시면 오빠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야. 이번에는 밖에서 읽어달라는 건가 싶어 일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보기만 해도 으리으리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다. 여기는 매우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체였다. 아니요. 지난번에 제가 오디션 사기를 당한 제작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엔터테인먼트며 불안함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먼저 마주치고 웃으며 안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잘 아시죠? 그랬죠. 내가 평창동 회장님과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순간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혹시 오빠가 나를 배우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오디션을 보러 들어가니 옷차림이 너무 어색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가 이력서를 살펴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중이세요? 아, 그러나 배우가 되려면 학력이 중요한가요?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종무팀으로 부적절한 문장 구조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입사하고 기획팀으로 가려면 소개 절차를 밟습니다. 기획팀은 배우 연습생이 아닙니다.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지만 배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총무도 괜찮아요. 방금 말했듯이 고졸 자격만 충족시키면 곧바로 부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전 총무도 근데 알고 보니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최대 주주가 오빠의 회사였고 오빠는 제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면접을 끝내고 평창동으로 가서 책을 읽을 시간도 갖고 며칠이 지났죠. 일어난 일에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오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알아요. 면접을 보러 가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샀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일단 돈이라는 게시로 눌러도 될 필요가 있어. 내 학력이 아주 부족하다는 건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입고 갔으면 무시받진 않았을 텐데요. 무시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빠의 소개로 왔으니까 노력해보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그 정도는 충고 정도도 아니죠. 그 정도로 각오도 안 했어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살벌한 일에. 그런데 나는 평범하게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왜 엔터테인먼트 쪽을 택하느냐면 거기서 배우로서 활동하면 평범한 직종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분야가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긴장되는 매력이 있어서 거기서 기획 업무도 배우고 업계 사람들과 인맥도 쌓을 수 있어요. 조금씩 모아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도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계획이었어요. 오빠야,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얼마 전까지 노숙자였는데, 쉿, 너는 그것을 어디서나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나와만 해야 해. 결국 나는 오빠의 바쁜 일정 안에 들어가 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엔터테인먼트 총무팀에서 일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에는 검정고시 학원으로 뛰어가야 했어요. 오빠는 종종 나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책을 읽을 거야? 결국 주말에는 오빠에게 가서 책을 읽어줘야 했고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검정고시도 합격했고 팀으로 부서 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사실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것도 전 좋았는데 막상 기획팀으로 가보니 기획팀 업무가 더 잘 맞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평창동 저택으로 가서 오빠와 함께 식사하며 한 주간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기획팀의 업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대학은 그런데 오빠는 무엇 하나도 얼버무리게 하지 않고 제게 집요하게 대학에 입학하도록 해 제가 낮에는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공부하는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결국 제가 오빠가 설립한 제작사에서 기획팀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오빠의 압박으로 인해 휴학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요. 오빠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간에 한 번씩 평창동으로 가서 오빠와 만나고 있어요. 한 번씩 오빠를 만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건가 싶었는데 진 어떻게 모두 다 준비하나 했는데 역시 게을러질 때는 오빠의 압박이 나에게 최고의 동기가 되었어요. 저는 오빠를 힐끗 쳐다보았고 오빠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작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결혼을 미루시다가 운명의 남자라면서 얼른 결혼해서 우리를 만들어야겠다며 그때였어요. 응조 씨가 문을 열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속닥속닥 저를 빼놓고 이야기하니까요. 아가씨, 결혼 준비의 절반은 제가 다 아는데요. 바로 오빠의 아내이자 제가 새언니라고 불러주는 분이었어요. 새언니는 오빠와 함께 하원 봉사를 도와와서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던 언니였어요. 사실 오빠와의 사고 전 두 사람은 썸을 타던 사이였고 오빠가 사고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어요. 오빠와 제가 사이를 끊은 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몰래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저에게 오빠의 사정을 들은 언니는 오빠에게 달려왔고 오빠의 다리를 보고 결혼을 결심하더라도 사람을 이어주는 것까지 신경 쓰느라 지난 몇 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고아원 원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결혼한다며 전화에서는 대댐 그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면 널 키워준 고아원을 위해 정기 후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에 대해 잊어버린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했는데 오빠에게 물었더니 그 고아원에서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서 후원도 끊기고 있던 아이들은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게 거짓말하는 건가? 이런 것 같은데 후원금을 획기적으로 모아 자신의 삶에 쓰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악인들은 여전히 사악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게 속여졌던 제작사는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제가 기획팀장으로 있는 제작사 대표입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해준 오빠 덕분에 제 형보다 더 풍성한 결혼식이었지만 초대받은 분들께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고 저 또한 함께했습니다. 번뿐인 결혼식을 근사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요즘도 가끔 오빠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또한 가끔 우리 둘이 함께 완성한 옛 영화를 보기도 해요. 이건 비밀인데 오빠가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만큼은 목소리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꿈도 이루지 못했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수도 못했지만 저는 오늘도 제가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